안녕하세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어머니와 제가 일을 나가면 집에 혼자 남아 계신 아버지께서는 늘 심심해 하셨는데요. 사연 채널을 소개시켜드린 후부터는 심심하지 않다고 좋아하시네요. 더 이상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싫지 않다면서요. 행복해 하시는 아버지를 볼 때면 아직도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산다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한편으로 불안하기도 하고요. 행복을 잡는 것은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불행이 찾아오는 건 한순간이니까요. 기억도 안 날 만큼 어린 시절부터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집안 대대로 고구마 농사를 짓는 아버지 때문이었죠. 덕분에 한글을 떼기도 전 흙에서 꿈틀거리는 지렁이와 같이 놀기도 하고 아버지를 도와 고구마를 수확하는 것을 돕기도 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그런 저를 예뻐하셨고요. 아버지는 해가 뜨기도 전 제일 먼저 일어나 작업복을 입으시고 밭으로 향하셨어요. 아버지가 밭으로 출근을 하시면 어머니도 덩달아 바빠지셨습니다. 아버지와 인부들이 드실 새참을 만드셨거든요. 되면 어머니는 1시간 동안 만든 음식을 정성스레 보자기에 싸 아버지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주신 새참을 먹고 나면 아버지께서는 또 해가 저물 때까지 일을 하시고 제일 늦게 집으로 들어오셨고요. 하지만 가끔 아버지가 끝나는 시간과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 맞물리면 같이 집으로 올 때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경운기를 끌고 오는 아버지를 보면 반가웠지만 교복을 입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런 아버지가 창피하게 느껴질 뿐이었네요. 멀끔한 정장을 입고 승용차를 몰고 오는 친구들의 아버지와 달리 저희 아버지는 항상 허름한 작업복 차림에 흙으로 범벅이 된 경운기를 끌고 오셨으니까요. 할아버지 때부터 쓴 경운기는 느린 주제에 시끄러운 소리를 내었는데요. 그게 너무 창피하더군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경운기를 타는 저 아버지를 보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차라리 고구마 농사가 망해서 아버지도 다른 친구들의 아버지처럼 양복을 입고 출근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사춘기 못된 반항이 뿐이었는데 하늘은 글쎄 제 소원을 냉큼 이뤄주시더군요. 여느 때와 같이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집안 공기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넋을 놓은 채 바닥에 앉아 계셨고 옆에 계신 어머니는 아예 절을 하듯 몸을 수그려 결혼을 잘못했다면서 가슴을 치고 계셨죠. 주변을 돌아보니 TV며 가구까지 보이는 가구에는 전부 다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4인용 의자가 놓인 식탁 앞에 서 있자 어머니가 한 말씀 거두셨고요. 정연아, 우리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글쎄 잘난 네 아버지가 도박한 친구가 불쌍하다면서 냉큼 보증을 섰지 뭐냐. 그것도 자그마치 3억이나 되는 돈을. 돈 나올 구멍이라고는 그나마 네 할아버지가 물려준 밭에서 나오던 고구마밖에 없었는데 이제 우리는 뭘 먹고 사니? 원래도 마음씨 좋기로 마을에서 유명하던 아버지는 친구가 빚더미에 앉아 이혼 위기에 처하자 무척 안타까워하셨는데요. 빚보증은 절대로 서면 안 된다는 엄마의 말씀을 무시하고 홀랑 친구의 빚보증을 서주신 것이죠. 아버지는 무조건 친구를 믿었고요. 하지만 어머니의 예상처럼 아버지가 빚보증을 서자마자 아버지의 친구는 그대로 야반도주를 해버린 것이었죠. 그 후 아버지께서는 어떻게든 고구마 밭만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하지만 3억이란 큰 돈을 구할 수 없었던 아버지께서는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 때부터 지켜온 고구마 농장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했네요. 고구마 밭을 날린 후 시리에 빠진 아버지께서는 밥도 안 먹고 매일 술로만 연명하면서 사셨어요. 학교가 끝난 후 집에 가보면 거실에는 언제나 초록색 소주병이 굴러다녔습니다. 그 옆으로는 얼굴이 벌개진 아버지께서 술에 취해 주무시고 계셨죠. 어머니는 술독에 빠진 아버지를 대신해 다른 농장의 인부로 일하며 생활비를 버셨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 가지는 못했고요. 아버지의 반대가 심했거든요.
신랑은 하나밖에 없던 땅 날려서 맨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는데 아내라는 인간은 다른 집 농사를 도와주면서 돈을 벌어? 당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돈도 못 벌고 친구한테 땅이나 날린 등신 같은 놈이라서 무시하는 거냐고. 그게 아니면 당신이 어떻게 연말 김씨 농장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어? 왜? 김씨 농장 고추가 풍년이라 삭값도 많이 받았다던데. 밭도 날리고 돈도 못 버는 신랑 버리고 김씨네로 재혼이라도 하려고? 왜? 많고 많은 일 중에서 김씨 농장 고추나 따나 했더니 속셈이 따로 있었던 거야. 늙은 영감탱이랑 재혼할 바에는 젊고 돈도 많은 김씨한테 가기로 마음먹은 거지. 왜? 내가 당신 마음을 꿰뚫어서 할 말이 없나 보지? 정 김씨랑 합치고 싶으면 내 밭이나 찾아놓고 가. 나는 뭐 좋아서 땡볕에서 하루 왼종일 고추나 따는 줄 알아? 다른 남자 밑에서 일하는 게 싫으면 당신이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오던가. 친구한테는 3억도 빌려줄 만큼 마음 넓으신 분이 돈도 못 버는 남편 덕분에 피부가 까매지도록 일한 아내한테는 왜 이렇게 야박하나 몰라? 바다 같은 마음은 다 친구한테 퍼나르고 남은 건 빚밖에 없는 양반이 뭘 믿고 이렇게 떳떳한지. 나였으면 창피해서라도 열심히 일할 텐데 당신 같은 남자랑 사는 내 인생이 불쌍해. 뭐야? 이 여편네가 누구 덕분에 이날 이때까지 편하게 산 줄도 모르고. 편하게 살아? 누가? 내가? 잠도 못 자고 손가락이 구부러지도록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싸는 게 호강하고 산 거냐? 어머니와 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싸움을 하셨습니다. 몸싸움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이는 급격하게 나빠졌어요. 몇 날 며칠을 싸우던 아버지가 먼저 어머니에게 제안을 하셨고요. 서울에 가자고 말이에요. 어머니 또한 아버지와 싸울 바에는 같이 서울로 올라가서 사는 게 낫다고 판단하셨죠. 시골집을 판 돈이면 제법 괜찮은 집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집값은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가 않더군요. 제일 싼 모텔방에 지내며 괜찮은 집이 있나 찾아보았지만 저희가 가진 예산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반지하 방으로 들어갔고요. 서울로 올라온 후 아버지는 삼시세끼 마시던 술도 끊고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일자리도 열심히 구하셨죠. 하지만 농사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아버지가 일자리를 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네요. 할 줄 아는 것이 없던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러 가셨는데요. 그날 일이 있은 후 아버지가 일자리를 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사 현상에서 불구가 되셨거든요. 공사 현상에서 떨어진 콘크리트를 허리에 정통으로 맞으신 아버지는 손 쓸 틈도 없이 불구 판정을 받으셨어요. 회사에서는 과실을 인정하며 치료비와 보상금을 주었지만 저희 가족은 한숨만 쉴 뿐이었네요.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이 아버지의 인생을 책임질 만큼 큰 금액은 아닌 거잖아요. 아버지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 후 어머니와 집안의 생계 유지는 어머니와 저의 몫이 되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불구가 된 아버지를 돌봐드려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대학교를 가고 싶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작은 중소기업의 경리로 일하며 집안의 생활비를 책임졌죠. 하지만 고작 경리로 일해 번 월급은 세 식구의 생활비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후 어쩔 수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게 되었고요. 아버지와 함께 시청에 갔을 때는 부끄러움이 온몸으로 느껴지더군요. 마치 경운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고등학교 생활이 생각날 정도로요. 시청 안의 모든 공무원이 저희 부녀를 쳐다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는데요. 담당 공무원은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니 너무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지원받아야 하는 것을 놓치는 게 오히려 더 바보 같은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듣자 참 안심이 되었죠. 그 후에도 몇 번 더 시청을 찾아갔는데요.
그럴 때마다 담당 공무원은 친절하게 응대해주며 말동무가 되어주었네요. 그렇게 시청에서 공무원과 만났던 우연은 길게 이어져 담당 공무원과 저는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날 때만 해도 기초수급자라는 것이 걸려 밀어내려고 했지만 남편은 그런 것까지 보듬어 줄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끝없이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남편 덕분에 무사히 상견례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과는 영 딴판인 분이셨죠. 시골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다던 시어머니는 휠체어를 탄 아버지를 보자 눈살부터 찌푸리셨고요. 나도 우리 애를 부잣집 도련님처럼 키운 건 아니라 별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불구인 장인어른은 좀 심하지 않나요? 몸이 그래서 일 나가기는커녕 똥오줌도 제대로 못 가릴 것 같구만. 너는 하필 데려와도 저런 덜 떨어진 걸 데리고 와서는 시청에서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만 추려도 이보다는 낫겠다. 제가 묻는 말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일생에 한 번뿐인 중요한 행사인데 남의 집 마당 뼈다귀 주워 먹던 사람과 결혼시키는 건 아무리 그래도 조금 그렇잖아요. 딸 가진 입장에서 제 마음 이해하시죠? 다리가 저러니 일은 못할 테고 생활비며 돈은 어디서 구해오시나요? 기초수급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기초수급자라는 말을 듣자 숨이 콱 막혀왔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도 같은 마음이셨는지 시어머니의 물음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셨고요. 그러자 젓가락으로 삼계탕의 날개 부분을 휘젓던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가족이 있는 방향으로 젓가락을 던지시더군요. 젓가락이 떨어지며 삼계탕 국물이 얼굴 위로 몇 방울 튀겼지만 그 자리에서 얼굴을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화가 잔뜩 난 시어머니께서는 씩씩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당장 가방을 챙기더니 급기야 남편을 일으키려 하기까지 했죠. 나는 너 이런 집안에 장가 보낼 생각 없으니까 당장 일어나라. 아무리 결혼할 여자가 없다고 해도 그렇지 어디 데리고 올 여자가 없어서 불구의 기초수급자이기까지 한 집안 여자를 데려와. 그렇게 고르라고 해도 못 고르겠다. 어쩜 꾸질꾸질해도 이렇게 삼박자라 잘 맞아 떨어지는 집 애를 데리고 오다니. 차라리 머리를 깎여서 저를 보내고 말지. 어디 이런 근본도 없는 상놈의 집이랑 사돈을 맺자고 하는지. 그쪽도 그러시는 거 아니죠. 딸내미가 아무 생각 없이 멀쩡한 남의 집 아들이랑 결혼을 한다고 했으면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초수급자가 뭐 그리 잘난 게 있다고 뻔뻔하게 휠체어까지 밀고 들어옵니까? 왜요? 우리 아들 데려다가 그쪽 남편 똥오줌 가리는 머슴으로 들이려고요? 창피하게 진짜 왜 그래?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기초수급자이긴 해도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인데 장모님은 청소부 일하시면서 돈 버시고 아버님은 집에서 일거리 찾으신다고. 아이고 그래. 남의 변기 닦고 집에서 궁상 떤 돈으로 서울에 집 한 채 뚝딱 살 수 있겠다. 이 멍청한 자식아. 너 저 집에 장가가면 그대로 노예되는 거야. 없는 집에서 돈도 못 받고 장인어른 똥수발이나 하고 네가 하는 게 염전 노예랑 다를 게 뭐냐? 그깟 사랑? 지금이야 눈 뒤집혀서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게 몇 년이나 갈 것 같냐? 사랑 그거 잠깐이야. 서울 깍쟁이로 한평생 살아오던 나는 왜 지금 시골 촌구석에서 복숭아 농사나 짓고 있는데? 너는 옆에서 엄마를 봤으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그럼 이미 임신했는데 어쩌라고. 뱃속에 생긴 애 지우기라도 할까? 여자한테 잡혀 사는 호구가 어디 있나 했더니 그게 내 아들이었어. 정신 차려 이거사. 수박 안에 씨도 없는 자식이 어떻게 애를 가지게 해? 너 지금 저 불려시 같은 거한테 속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께서는 기어코 못 믿겠다면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제안하셨어요. 막무가내로 나오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임신한 지 3개월 만에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고요. 결과는 당연히 남편의 아이가 맞았습니다. 그걸 보자 시어머니께서는 발목을 잡혀도 단단히 잡혔다면서 통곡을 하셨죠.
그렇게 유전자 검사를 한 후 결혼을 허락받음과 동시에 시어머니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히고 말았네요. 임신을 한 탓에 결혼식을 조촐하게 치러줬어요. 하객 또한 가까운 가족들만 모시고 했고요. 부모님께서는 어디서 살지를 제일 많이 걱정하셨지만 남편이 공무원인 턱에 공무원 임대 아파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주택에서 서울에 올라온 후로는 반지하를 전전하며 살았는데 아파트에 살다 보니 좋은 점이 많더군요. 깔끔한 집 구조와 아침이면 눈부신 햇살을 볼 수 있는 것 모두가 좋았지만 가장 좋았던 것은 깨끗한 화장실을 쓸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반지하 집에서 살 적에는 여기저기 곰팡이 핀 화장실을 이용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깨끗한 화장실에서 씻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으로 느껴졌죠. 하지만 한편으로 어머니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어찌되었던 어머니 아버지는 아직까지도 대낮에 햇빛조차 간신히 들어오는 반지하 방에서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깨끗한 집으로 이사를 가게 해드리면 좋으련만 작은 회사에 격리로 일했던 것이 전부인데다가 현재는 임신을 해 경력까지 단절된 제가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실에 가슴이 미어져 왔고요. 죄책감을 가지던 중 시어머니께서 서울로 올라오셨는데요. 시어머니께서는 문을 열어드리자마자 집안 곳곳을 돌아보시며 물티슈로 창틀이며 침대 밑 같은 곳을 닦아보셨어요. 그러고는 먼지가 묻어나올 때마다 째려보셨습니다. 사람 사는 집에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올 건 또 뭐냐? 너 지금까지 우리 아들한테 이런 먼지 나부랭이 먹이면서 살았던 거냐? 사람이 자기 부족한 걸 알면 노력이라도 해야지. 너는 어떻게 돼 내가 시집 올 때 빈몸으로 낼름 우리 아들한테 시집 와놓고서는 노력할 생각을 안 하냐? 이래서 집안 환경이 중요한 건데 자기가 돈 벌 생각도 안 하고 남의 피땀 흘려 세금이나 축내는 부모 밑에서 컸으니 어디 남의 등골 빼먹는 거 말고 또 뭘 배웠겠냐? 제가 요즘 입덧이 심해서 누워만 있었더니 죄송해요. 몸 나아지면 바로 집 깨끗해지도록 노력할게요. 어디 내 배에 있는 애만 금태라도 두르고 나왔던? 뭐가 그리 까다로워? 어디 내 엉덩이에 꿀이라도 발라놓은 거냐?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침대에만 꿈쩍을 않고 누워있을 수가 있어? 몸이 힘들다고 한들 밖에서 일하는 우리 아들보다 힘들까? 안 되겠다. 너 당분간 내 밑에 내려와서 일손 좀 거들면서 시골에서 지내라. 부모한테 나쁜 것만 배운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지. 막달이라 안 된다고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라도 결혼하게 해준 은혜를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거부를 하자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고요. 일 시킨다는 이야기를 쏙 뺀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시골에 내려가 쉬엄쉬엄 놀다 오라며 오히려 시골에 가는 것을 대찬성하는 눈치였어요. 믿었던 동아줄까지 끊겼기에 어쩔 수 없이 막달의 몸으로 시골에 끌려가게 되었죠. 시골에 내려가자 마음의 준비를 할 틈도 없이 지옥이 펼쳐지더군요. 아침부터 복숭아 농장에 할 일이 많다며 5시도 안 되는 시간에 깨웠거든요. 복숭아 가지치기부터 시작해 복숭아 포장까지 모든 것을 일주일 안에 끝내야 했기에 쉴 수 있는 날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잠이라도 5시간 이상 자는 것이 감지덕지할 지경이었죠. 이미 시골 근방에서 못돼 먹은 농사꾼으로 이름을 날린 시어머니께서는 유난히도 저를 괴롭히셨는데요. 오죽하면 같이 일하던 아주머니들께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아닌 8년 노예와 주인의 관계로 볼 지경이었어요. 아주머니들은 제 처지가 기고하다며 다 같이 혀를 차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인기척도 없이 나타나 한마디씩 톡톡 쏘아붙이셨죠. 기초수급자 집안 주제에 언감생심 맨 몸뚱이로 시집왔으면 밥값은 해야지. 여주댁이나 김포댁이 애 하는 꼴을 못 봐서 불쌍하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눈치껏 빠릿빠릿하게 행동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하는 짓은 어디 잔뜩 여물이나 쥐어먹은 소마냥 퍼져가지고 그 꼴 보면 괜찮던 머리가 뇌까지 울린다니까. 에이, 그래도 너무했지. 며느리가 밥을 소마냥 쌀 한 포대씩 먹어치우는 것도 아니고 요즘 같은 시대에 시골 내려와서 시어머니 일손도 돕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 뱃속에 떡 귀한 손녀까지 턱하니 가졌다며. 며느리 밉다고 너무 구박하지 말어. 며느리는 어디 가난하고 싶어서 그런감? 이왕 한 거 옆에서 잘해줘. 혹시 알아? 며느리가 벼락부자 돼서 시어머니 복숭아 농장이 아니라 강남의 백화점으로 출근 도장 찍어줄지. 아이고, 이런 맹추가 길거리에 이부자리나 안 펴면 다행이지. 돈 버는 것도 재주 좋고 교육 잘 받는 사람들이나 그런 거지. 요즘은 용도 집안 가려가면서 나온다고? 이런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용이 나겠어? 지렁이 마냥 하는 것도 없이 꾸물대기라도 안 하면 몰라. 시어머니의 억지는 일하던 아주머니들의 혀를 내두를 정도로 막무가내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만큼은 여전히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출산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무리하게 일을 하니 배가 뭉치는 걸로도 모자라 항상 아파왔죠. 그렇지만 시어머니께 말할 엄두는 나지 않았네요. 시어머니께서는 분명 꾀병이라며 일을 더 시킬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시어머니 말대로 기초 수급자 집안인데다가 혼수라고는 뱃속에 아이밖에 없으니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이해하려 노력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혼자도 아닌 둘이 지내고 있는 집에 새로운 남자친구를 끌고 들어온 후 그 마음은 불에 타버린 듯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네요. 시어머니의 남자친구를 봤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아버지의 돈을 떼먹고 도망가버린 아버지의 친구였거든요. 아저씨를 본 순간 갈비 양념을 묻히던 손으로 다짜고짜 멱살부터 잡았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의 돈을 뜯어먹고 도망갔냐면서요. 그러자 당황한 아저씨는 시어머니만 쳐다볼 뿐이었어요. 뒤에 있던 시어머니는 당장 떨어지라며 머리채를 잡았죠. 어디 건방지게 시아버지 될 사람의 멱살을 함부로 잡냐면서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아저씨의 편을 드셨어요. 저희 가족이 남의 세금이나 파먹는 기초수급자가 된 건 다 저 아저씨 때문이라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아저씨 편을 들 수가 있으세요? 아저씨만 아니었으면 저희 가족 서울로 올라올 일도 없었고 저희 아버지 허리 다쳐서 불구되실 일도 없었어요. 그게 왜 이 사람 탓이냐? 따지고 보면 네 부모가 멍청하게 털컥 보증부터 선 잘못이지. 사기도 멍청한 놈들이나 당하는 거야. 지혜비가 배운 것 없이 멍청한 짓 한 걸 엉뚱한 사람한테 씌우고 있구나.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부모님이 멍청해서 당한 거라며 오히려 아저씨 편을 드시더군요. 아저씨 또한 시어머니의 태도에 힘을 얻어서인지 궁금하지도 않은 변명을 터진 입으로 줄줄이 말했고요.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면 실수부터 터진다고 했던가요? 시어머니 아저씨의 뻔뻔한 태도를 보자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께서는 드디어 실성을 했다면서 혀를 차셨고요. 시어머니와 아저씨를 노려보고 있는데 갑자기 살살 아랫배가 아파왔어요. 꾀병을 부린다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때에 맞춰 양수가 터졌죠. 어쩔 수 없이 집안을 망하게 한 원수를 눈앞에 둔 채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네요. 자궁문이 열리지 않은 탓에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딸을 낳았다는 말에 서울에서부터 한 걸음에 달려왔죠. 남편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딸을 안으며 너무 예쁘다며 시어머니에게 넘겨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정색하며 아들을 밀어냈어요. 고추도 안 달고 나온 거 뭐가 예쁘다고 안아보냐? 애는 자연분만 해야 머리도 똑똑하고 잘 산다고 하던데 하필 처대를 제왕절개로 낳을 건 뭔지. 에휴, 보나마나 지엠이 닮아서 멍청하기만 하겠지. 너는 살림 미천 낳아놨으니 몸조리 다 하면
아들이나 하나 더 낳아라. 쓰레기장에서 주워왔어도 저도 암탉이라고 애는 낳을 수 있으니 아들도 금방 낳겠지. 너도 바보처럼 자꾸 애한테 정주지 말고. 손자놈 태어나면 질투할 게 뻔한데 벌써부터 오냐오냐 하면서 버릇 나쁘게 길들이지 말어라. 시어머니는 딸아이가 꼴도 보기 싫다는 듯 굴었지만 남편은 그저 자기 자식이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좋다며 해벌쭉 웃음을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푹 내쉬었고요. 그러고는 남편에게 몇 푼 되지도 않는 공무원 생활을 때려치고 시골로 내려와 같이 복숭아 농사나 짓자 하더군요. 반대했지만 민원인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남편은 시어머니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아이만 낳으면 서울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이악 물고 버텼는데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딸아이와 함께 서울로 올라온 후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남편은 집에서 신랑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사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서 오히려 타박을 하였네요. 그러면서 자기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님을 둔 것도 이해해 주었으니 이 정도는 그냥 덮고 넘어가자고 했고요. 시골에서 내려온 후로는 시어머니 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 옷을 벗고 난 후 밀린 잠을 다 자는 듯 12시가 넘어서야 간신히 일어나 점심을 먹었어요. 남편의 수면 시간은 서울에 살 때보다 늘어났지만 저는 그 반대였네요.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고 아침 준비를 하고 농사일을 거두려면 6시에 일어나는 것도 벅찼거든요. 한숨도 자지 못하는 것도 꼭두 새벽부터 일을 하는 것도 모두 다 힘들었지만 정말 힘든 것은 따로 있었어요. 아버지를 기초수급자로도 모자라 불구로 만들어버린 아저씨와 같이 사는 일 말이에요. 시어머니께서는 아예 아저씨와 결혼이라도 할 것처럼 굴며 얼마 전부터는 살림까지 합치셨죠. 처음에는 미안한 기색을 보이며 설거지라도 하려던 아저씨는 어느 순간부터 시아버지 노릇을 하며 여기저기 부려먹었습니다. 이제라도 돈을 갚으라고 말을 해도 배째라는 식으로 굴며 자신도 알거지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한테 감사의 인사를 하라는 말까지 했어요. 자기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돼 나라 돈을 받으면서 편하게 사는 거라면서 말이에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아저씨의 등장은 가뜩이나 가시밭길인 앞길의 장애물 같은 존재였죠. 오히려 복숭아 농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휴식처럼 느껴질 정도였고요. 아이가 돌이 지나고 5살이 될 때까지 시골에서의 삶은 고단함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던 중 서울에 계신 어머니께서 제가 있는 시골로 내려와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서울 반지하에서 햇빛도 못 보면서 살 바에는 차라리 시골로 내려가 햇빛이라도 보면서 살고 싶다는 것이 어머니의 의견이었어요. 저 또한 어머니의 의견에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시댁이 뒤집히는 일이 있더라도 꼭 부모님을 시골로 모셔오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댁으로가 부모님을 모시고 오겠다고 하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펄쩍펄쩍 뛰면서 반대를 했네요. 아니, 너는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지금도 일손이 없어서 죽겠는데 몸뚱이도 성취하는 내 부모 내려와봐라. 우리 농장 일은 누가 하나? 가뜩이나 애도 어린데 꼭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까지 모셔와야겠어. 두 분이 여기 오시겠다는 이유가 뭔데? 당신들 서울에서 적적하게 살기 싫으니까 내려오겠다는 거잖아. 당신은 꼭 괜히 일을 버려서 사람을 귀찮게 만들어야겠어? 저요. 그동안 걸핏하면 기초수급자라고 걸고 넘어지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이악 물고 새끼 꼬박꼬박 차려드리면서 농사일까지 했어요. 이 정도 노력했으면 그동안 부족한 며느리로서 할 만큼 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착한 며느리 안 하고 착한 딸 하려고요. 기초수급자 집이라고 눈치 보면서 부모님한테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저희 부모님이 얼만큼 더 살 줄 알고요. 제덕씨야, 한 집에서 어머님이랑 같이 사니까 어머니가 내일 돌아가시던 지금 당장 돌아가시던 여한이 없겠지만 저는 아니거든요.
저희 제 효도도 못 받고 내일 당장 돌아가시면 그건 어떻게 보상해 주실 건데요?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 대신 저승길 가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허락 구하려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 그냥 통보드리는 거예요. 저런 못 배워먹은 게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시어머니께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온다는 소리에 개거품을 물면서 반대를 했어요. 남편 또한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면서 뭐라고 했고요. 아저씨가 본처에게 돌아간 후 극도로 예민해진 시어머니께서는 대놓고 괴롭히면서 부모님이 내려오는 것을 반대했지만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기에 계속 밀어붙였죠. 괜찮은 집이 없으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지만 시댁과 멀지 않은 곳에 괜찮은 매물이 생겨 부모님을 그 집으로 모시기로 결정을 했죠. 죽어도 차를 빌려줄 수 없다는 남편 때문에 렌트를 해야 했지만 그 정도는 일도 아니었어요. 드디어 부모님을 괜찮은 집에 모실 수 있다는 사실 하나로도 가슴이 벅찼으니까요. 시골로 이사를 온 후 아버지는 매일 4시간씩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간병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어머니께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어머니가 우연히 일자리를 찾는 것을 알게 된 시어머니께서는 친정어머니를 자기 복숭아 농장에서 일을 하라고 권유를 했어요. 시어머니의 성정을 잘 알기에 당연히 거절을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나이도 많은 어머니를 누가 써주겠냐면서 농장에 와서 복숭아 포장이나 하시라고 했습니다. 친정어머니를 시어머니 밑에서 절대 일하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이가 많은 친정어머니가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친정어머니는 시어머니의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웬일로 친정어머니에게 삭값도 잘 쳐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기까지 하시더군요. 드디어 시어머니가 변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큰 오산이었네요. 시어머니께서는 어머니에게 두둑한 품값을 주는 대신 저의 품값은 아예 주지를 않으셨거든요. 시어머니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렇게 일을 하던 중 버려지는 복숭아들이 신경 쓰이더군요. 상했거나 골맞으면 모르겠지만 복숭아들은 단지 모양이 못났다는 이유로 버려졌으니까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버려지는 복숭아들로 잼을 만들기로 결심을 했네요. 처음에는 재미삼아 만들기 시작해 같이 일하던 아주머니들에게 나눠드렸죠. 복숭아 잼을 드신 아주머니들께서 맛이 일품이라며 칭찬을 해주셨고요. 그 말을 들으니 힘이 저절로 났습니다. 제가 나서서 한 일에 사람들이 긍정적인 호응을 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복숭아잼을 팔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정도는 하루에 한두 개만 팔아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지만 입소문을 타서인지 2달이 넘어간 후부터는 도저히 혼자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잼은 불티나게 팔려나갔죠. 수입이 괜찮아지자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났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같이 복숭아잼을 만들어 팔자고 제안을 한 것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대학도 안 나온 주제에 괜히 일 버리지 말라며 비웃을 뿐이었어요. 시어머니 또한 쓸데없는 짓 할 시간 있으면 당장 농장 일이나 더 하라고 했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복숭아잼을 파는 것은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쉬워할 새도 없었네요. 그나마 건강하시던 어머니마저 쓰러지셨거든요. 복숭아 포장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어머니는 병원에 누워 계셨는데요. 의사가 말하길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라고 해요. 깜짝 놀라 하니 의사는 아직 초기이니 병원에 잘 다니고 약만 꾸준히 잘 챙겨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 했어요. 괜찮다는 한마디에 금세 눈물이 핑 돌더군요. 깨어난 어머니께서는 별거 아닌 일로 호들갑 떨지 말고 시어머니에게나 잘하라고 말을 했죠. 하지만 몸도 성치 않은 어머니가 병원에 혼자 다닌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병원에 다니자고 약속을 받아낸 후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렸고요. 12시 넘어 들어가자 현관문 앞에서는 도끼 눈을 한 시어머니와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바람이라도 난 거냐면서 추궁을 하셨어요. 남편은 여자가 일찍 집에 들어와 집안일을 해야지 어디를 싸돌아다니냐고 화를 냈고요.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 오해를 하는 것 같아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그런데 걱정할 거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시어머니께서는 등짝까지 때리며 뒷목을 잡으셨죠. 아니 그럼 네 엄마가 뇌졸중이라는 말이냐? 세상에 재수가 없어도 유분수지. 제일 바쁜 날에 이게 무슨 일이람? 그래서 너는 멍청하게 계속 병원에 앉아 있었고 못 사는 집에서 시집을 왔으면 보잘것없는 지엠이 버릴 줄도 알아야지. 멍청하기가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구나. 너 없으면 농장 일이며 집안일이며 할 사람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그걸 알고도 편하게 누워있는 애미 옆에 있다가 와? 그럴 거면 시집을 오지 말고 아파서 갤갤거리는 네 부모 시다 노릇이나 하면서 살았어야지. 너 때문에 여기 피해자가 몇 명이냐? 진짜 너무하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 엄마 아파서 병원 다녀온 건데 그게 그렇게 고가우세요? 아니면 돈도 안 주고 편하게 부려먹던 노예가 도망가서 화가 나신 거예요? 돈도 벌 만큼 버시면서 그렇게 야박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정엄마가 아픈데 버리고 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럼 만약에 어머니 아프면 저 사람한테도 어머니 버리고 오라고 말하면 되는 건가요?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우시면 괜한 사람 잡지 마시고 집에서 놀고 먹는 거밖에 할 줄 모르는 아들한테 일을 시키세요. 시어머니는 기가 차다는 듯이 헛웃음을 지을 뿐이었어요. 옆에 있던 남편은 냅다 뺨을 갈겼고요. 얼굴이 돌아가고 이내 화끈거리는 통증이 왼뺨에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황당할 뿐이었어요. 기초 수급자인 게 뺨을 맞을 정도로 큰 죄인가 생각이 들었고요. 당신 이렇게 되바라지고 지멋대로인 여자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도 안 했어. 없이 살아서 조금만 구슬려서 옆에 끼고 있으면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어디 할 말이 없어서 하늘 같은 남편한테 돈을 벌어오라고 해?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장모님이 그렇게 모시고 싶으면 지금 당장 나가. 나도 당신 아니면 예쁘고 좋은 여자 만나서 새 출발할 수 있으니까. 세상에 예쁘고 착한 여자가 미쳤다고 당신 같은 백수에다가 배 나온 아저씨랑 사냐? 하늘도 하늘 나름이어야 대접을 해주지. 하늘에서 맨날 똥덩어리만 떨어지는데 어떻게 귀하게 대접해주냐? 그리고 요즘에는 땅값이 금값인 거 몰라? 하늘 그거 높아봐야 돈도 안 돼. 나도 이렇게 된 거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사니까 깔끔하게 갈라서. 신땀한 헌신이 제 발로 나가준다는데 우리야 아주 고맙지. 당장 내일 중매쟁이한테 전화나 넣어봐야겠다. 우리 아들 곧 혼자 된다고.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나갈 거면 저 짐덩어리도 같이 데리고 가라. 우리 아들 새장가 갈 때 방해될 수도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딸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죠. 자기 아들 핏줄이라며 절대 안 내줄 줄 알았는데 딸아이를 그냥 넘겨주다녀. 다음날 친정 부모님 댁에서 눈을 뜨자 홀가분함이 제일 먼저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꼭두새벽에 일어나 남이 먹을 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이혼을 하면 이제 남아도는 것은 시간이었기에 다시 복숭아잼을 만들어 팔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메일을 확인하니 어떤 사람에게 연락이 왔더군요. 자신의 농장에서 나는 복숭아로 잼을 만들면 안 되냐면서요. 좋은 기회였기에 당연히 승낙을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농사꾼의 정체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싫어하던 앞마을 복숭아 아줌마였습니다. 복숭아 아줌마는 저를 보자 시어머니가 있는데 괜찮냐고 되물었지만 이혼할 사이니 괜찮다고 대답을 한 후 아줌마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죠. 남편과는 협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딸아이가 있었기에 3개월이란 이혼 숙려 기간이 있었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숙려 기간이고 뭐고 당장 갈라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하루라도 빨리 징글맞은 시댁과 남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남편은 그 후 마을에서 제멋대로 여자를 만나며 돌아다녔어요. 꼭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여자를 데리고 올 때면 친정 부모님 집 앞으로 지나갔고요.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홀로 서기를 시작한 후 경제적인 것이 가장 걱정이 되었지만 오히려 시댁에 있을 때보다 지갑이 무거워졌어요. 안말 아줌마의 복숭아는 크기도 큰데다가 당도도 높아 잼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맛있게 만들어진 잼은 급격히 상승하는 수입으로 연관이 되었고요. 그러던 중 다둥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유명 연예인이 복숭아잼을 극찬해준 덕분에 한 달도 안 되는 사이 판매량은 껑충 뛰어버렸죠. 한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이 한순간에 꽂히자 무서웠지만 또 그만큼 뿌듯했네요. 내 힘으로 돈을 번다는 건 이런 느낌이구나 생각이 들었죠. 통장에 돈이 모이자 다시 한번 서울로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도 딸아이와 부모님을 위해서도 그게 좋은 것 같았어요. 부모님에게 상황을 말하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서울의 신축 빌라로 이사를 오게 되었네요. 서울에 간 후부터는 좋은 일만 일어났어요. 꾸준히 병원을 다닌 어머니의 건강은 금세 괜찮아지셨고 복숭아잼 또한 찾는 사람이 더욱더 늘어났거든요. 덕분에 예전에는 쳐다도 못 보던 외제차를 살 능력까지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 남이 될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우리 가족을 얕잡아 보던 시어머니와 남편의 코를 도려내기 위해 백화점을 돌며 무리의 쇼핑을 했고요. 한껏 치장한 채 법원에 나가자 시어머니와 남편의 입은 떡 벌어졌어요. 금세라도 벌어진 입에 발끝에 닿을 정도였죠. 드디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기초수급자 주제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남의 세금으로 저렇게 돈지랄이나 하고 말이야. 저런 것도 인간이라고 그동안 내가 세금을 내다니. 신고를 하던 배 아파 응급실에 하던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이제는 남남이잖아요. 그리고 이제야 드리는 말씀인데 어머니 돈도 있으시면서 옷 입는 스타일이 너무 촌스러우세요. 오죽하면 처음 보는 사람도 농사하는 사람이냐고 말했겠어요. 어머니가 시골 촌뜨기 출신인 건 알지만 여기는 서울인데 그래도 최소한 격식 있는 복장을 입으셔야죠. 지금 입은 꼴은 당장 밭으로 달려나가 소 곱비나 잡게 생기셨잖아요. 뭐야? 너랑 아예 안 보고 살겠다고 막말을 하는구나. 네가 이러고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 같은 년 신고해서 거리에 나앉게 하고 말 거야. 네,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시어머니는 삿대질을 하면서 머리를 잡아뜯을 기세로 달려들었어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며 말을 가려 하라며 호통을 쳤고요. 상대할 가치도 없어 무시하는데 타이밍 좋게 어머니가 외제차를 끌고 등장하셨습니다. 부잣집 사모님같이 꾸민 어머니의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 뒤로 자빠지셨고요. 거지 주제에 무슨 돈이 있어서 저런 비싼 차를 산 거야? 너 이제 하다하다 도둑질까지 하는 거냐? 아범아, 당장 경찰서에 전화부터 넣어라. 남이 낸 세금으로 호강하던 기초수급자들이 이제 도둑질까지 한다고. 저런 것들은 깜빵에 쳐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 분수에 맞지도 않는 비싼 옷 입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남의 돈에 손 뻗을 생각까지 하고 돈독에 아주 발끝까지 뻗쳤구나. 거지가 돈 욕심내면 어떻게 되는지 톡톡히 알려줘야지. 우리 딸이 돈 벌어서 산 건데 무슨 문제 있소? 그러게, 사돈도 우리 딸내미가 같이 잼 만들자고 했을 때 동참을 하셨어야죠. 괜한 사람 누명 씌워서 가뜩이나 일 많은 경찰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냥 가던 길 마저 가세요. 복숭아잼 이야기를 듣자 시어머니 안색은 한순간에 퍼렇게 질리셨어요. 충격이 어찌나 크셨는지 112가 찍힌 핸드폰까지 바닥에 떨구셨고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 이혼은 무효야. 그동안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뼈 빠지게 고생한 시애미를 모른 척해? 뼈가 삭으셨으면 가서 사골국이나 푹 삶아 드세요. 괜히 헛소리나 찍찍하지 마시고. 이제 치매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고생은 제가 다 했는데 왜 생색은 어머니가 내세요?
그 닭부리 같은 입으로 쪼던 것도 도와준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가사노동한 것까지 물어서 위자료 청구하고 싶지만 그래도 같이 산정을 생각해서 참는 거예요. 고마운 줄이나 아세요. 옷을 탁탁 털고 어머니가 몰고 온 외제차에 올라타자 온몸으로 통쾌함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기초 수급자라고 무시하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제대로 복수를 해준 것이잖아요. 그 후 남편은 몇 번이나 전화해 재결합을 하자고 요구를 했어요. 딸아이를 생각해 부부의 인연을 이어가자면서요. 알고 보니 남편은 사업을 한다고 설치며 시어머니 농장의 절반을 홀랑 팔았던 것이었죠. 하지만 끈기도 없고 게으른 남편이 사업을 해 잘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시어머니 또한 남편과 합세하여 은혜도 모른다며 욕설을 퍼부었는데요. 그냥 두 모자를 차단했네요. 현재 저는 개인 사무실과 작은 공장을 가질 정도로 잘 나가고 있답니다. 깨끗한 집으로 퇴근 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혼자서 돈을 벌어보니 알겠더군요. 세상에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나를 지키고 더 나아가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돈이 필요하다는 걸요. 현재 시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자기 힘을 돈부터 벌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해야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법이거든요. 아무튼 저의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막 이혼 소송 승리를 마치고 이 승소의 기쁨을 공표하기 위해 글을 쓰게 된 이혼녀입니다. 앞으로 제 앞에 서류를 뗄 때면 이혼이라는 오점이 찍히겠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남들이 제 인생에 혀를 끌끌 찰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제게 이혼줄은 단연 승리의 표식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혼녀라고 해서 그게 손가락질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사정이 어떻든 간에 저는 상처를 딛고 새 삶의 기회를 얻은 이혼녀들의 사정을 모두 응원합니다. 제 스스로 가정하고 있는 제 가게의 단골 손님들이 축복해주고 있는 성공 스토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키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입니다. 제 매장은 기업이 아닌 개인 사업이라서 다른 키즈 카페 치고는 작은 규모예요. 그래도 다른 키즈 카페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카페에는 토끼 공원이 있다는 겁니다. 키즈 카페가 단층 건물로 있는데 거기 옥상에 제가 토끼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다른 매장과 차별을 두기 위한 저만의 고유 개성이었죠. 당연히 제 카페가 처음부터 장성했던 건 아닙니다. 몇몇 손님들의 후기로 SNS로 오르더니 어느 순간 확산돼서 예약으로 받아야 할 정도로 쭉쭉 성장해온 거예요. 첫 사업치고 성공적인 결과였어요. 규모가 더 컸다면 훨씬 많은 수익으로 돌아왔겠지만 제가 원하는 건 돈보다는 저의 만족이었기 때문에 여윳돈이 충분했음에도 굳이 규모를 확장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연봉이 정착해 있던 편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연봉은 대기업 연봉의 2배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쉽겠네요. 저의 카페는 서울 외곽에 있었고 도심의 화려한 카페들과 달리 폐가를 개조해서 만든 카페라서 전문가의 손길로 이루어진 곳보다는 허름한 형태입니다. 그래도 제가 1년 고생하여 직접 손봐서 만든 카페이기에 제게만큼은 무척 소중한 자산이에요. 저희 카페는 오는 사람마다 예약을 받아야 할 만큼 인기가 있었지만 인적이 드문드문한 위치에 있어서 종종 단골 손님들이 제 주머니 사정을 걱정할 때가 있어요. 내부 사정 모르고 겉만 보기엔 좀 형편에 부치는 처지처럼 보이긴 했습니다. 키즈 카페를 하는 거라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손님들 뿐이었는데 그렇다는 건 어른들은 전부 부모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혼인 제게 더 잔소리 같은 조언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 당시 나이가 36살이지만 저는 결혼보단 뒤늦게 정착한 이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해서 손님들 그렇게 물을 때마다 형편에 부치지 않을 만큼만 잘 먹고 살고 있다고 말하기 일쑤였죠. 저는 손님들과 친하게 지내지만 굳이 손님들에게 제 여건을 알리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귀엽고 토끼처럼 예뻐도 그 부모들은 이미 사회에 찌들 만큼 찌들어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부정적인 경우가 태반이었거든요. 또 남의 인생에 간섭하면서 결혼 생활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굳이 뭐든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친정 엄마의 조건이기도 했어요. 어줍잖은 집안의 아빠와 결혼해서 갑갑한 시댁살이를 하다가 이혼을 한 엄마는 늘 외동딸인 저에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에 대한 조심성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마냥 엄마의 속풀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31살에 준비해서 차린 키즈 카페를 운영하면서부터 애기 엄마들의 조언이 엄마가 해주는 인생 조언과 같은 레파토리라는 걸 깨달았는데요. 특히 돈 조심해요. 이혼한 게 자랑은 아니지만 부부든 가족이든 돈이랑 바람이 항상 문제야. 성격 차이? 그것도 돈이랑 바람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 그때부터 저는 더더욱 결혼할 생각과는 멀어졌습니다. 엄마랑 손님들의 조언은 저더러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게 들렸거든요. 만약 제가 결혼에 꿈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 말들이 유용한 정보이긴 했어요. 문제는 제가 결혼 생각이 없다 보니 전부 잔소리로 들렸지만요. 키즈 카페다 보니까 주로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토끼 구경을 하다 갔는데요. 한날은 아빠 되는 사람이 토끼 같은 딸내미를 데리고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들이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해도 엄마 손님에 비해 빈번하지 않아서 저는 한 번 오는 아빠 손님들 얼굴을 웬만하면 기억하는 편입니다. 그날 그 남자가 딸이랑 되게 잘 놀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저런 아빠들만 있었다면 우리 엄마도 이혼을 안 했으려나 싶더라고요. 그만큼 그 남자가 참 가정적이고 아이한테 살가운 타입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남자는 2번, 3번 예약을 해왔고 4번째 예약을 했을 때 그 남자의 딸이 제게 고자질하듯 느닷없는 발언을 했습니다. 은별이는 토끼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삼촌이 이모 좋아한대서 자꾸 저 데리러 와요. 저는 토끼보다 강아지가 더 좋거든요. 근데 삼촌이 이모 보고 싶은 거면서 자꾸 토끼 보러 가자고. 남자가 급하게 은별이라는 아이 입을 막았지만 당연히 이미 다 들은 상태였죠. 그건 규모 작은 매장 탓에 내부 손님들까지 다 듣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공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게는 그 사실보다 좀 더 놀라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아이 아빠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삼촌 조카 사이였다는 사실이 살짝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제가 남자를 쳐다보자 남자는 얼굴 시뻘개져서 토마토 주스 2잔 결제해달라고 카드를 내밀었어요. 미세하게 손까지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은근 순수하게 다가왔고 저는 결국 웃음이 터졌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연애를 쉰 것도 오래지만 연애를 하더라도 워낙 들은 것이 많아서 결혼 생각은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게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길 줄은 몰랐네요. 남자 나이는 40살이었고 제 나이 36살이었습니다. 저희는 시작하면 결혼을 전제로 만나야 하는 인연이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무를 갖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연애한 지 1년도 안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크게 흔들렸던 이유는 그동안 지켜보면서 매 순간 느꼈던 건데 자기 조카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가정적이고 진심이더라고요. 제가 키즈 카페를 운영하는 이유가 아이가 좋아서도 있었기에
저처럼 아이에게 진심인 남편의 모습이 멋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를 닮은 아이도 빨리 낳고 싶었고 남편에게 반했던 그 가정적인 모습을 기대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아이 문제와 돈 문제는 다르다는 걸 결혼을 하고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조언을 많이 듣고 보는 관점이 넓어진 저에게도 이렇게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데 아마 결혼 생활에 문제없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 싶네요. 남편이 달라졌다고 느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소비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길을 쓰며 제게 돈을 쓰자고 했고 제가 결제하는 걸 다 맡고서 무조건 자신이 사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를 다 잡은 물고기라 여겼던 건지 결혼하고 한두 달 뒤 슬슬 내빼기 시작하더라고요. 딸기 먹고 싶다. 자기 나 딸기 좋아했던 거 기억나지? 작년철에 자기가 사다 줬었잖아. 이번에는 마트에 딸기가 좀 빨리 나왔더라고. 일 끝나면 같이 마트 갈래? 아, 딸기? 요즘 딸기철 아니라서 비쌀 텐데. 여보 가게에 딸기 주스 팔지 않아? 거기 딸기 재워놓을 거 아니야. 그거 먹지 그래? 무슨 소리야. 손님한테 파는 걸 내가 먹으면 장사는 어떻게 하겠어? 바쁜 거면 그냥 나 혼자 다녀올게. 마트 가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뭘. 미안해. 오늘만 그렇게 해주라. 사실은 오늘 회식이 있거든. 이게 갑자기 잡힌 거라 내가 미리 말 못했어. 다음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남편 직업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초등학교 퇴근 시간은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과 달리 조금 이른 걸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남편은 짬이 찬 교사였기 때문에 퇴근 시간을 4시 반 전후로 조정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랑 연애할 때도 남편은 초등교사였고 키즈카페 손님 중에 초등교사가 있어서 잘 알아요. 회식을 하더라도 4시에 저녁 식사를 시작하진 않을 것 같은데 중간에 시간이 비지 않나 싶지만 제가 남편 직장에 대해 자세히 아는 입장이 아니라서 별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며 몇 번 넘어가 줬습니다. 이제 저희는 부부니까 남편이 연애 때처럼 제게 펑펑 쓰길 바랐던 것도 아니라서 미래를 위해 아끼자고 좋게 생각했죠. 남편이 한 번씩 서프라이즈로 이벤트를 해줬기 때문에 저한테 사랑이 식어서 돈을 안 쓰는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고 가게를 쉬면서부터 남편의 숨겨진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아이를 준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서 갑작스럽긴 했으나 저는 기뻤습니다. 당연히 아이를 좋아했던 남편도 우리에게 찾아온 축복을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초음파 사진을 받은 남편의 반응이 시금털털한 거 아니겠습니까? 순간 그 얼굴에 서운한 걸로 모자라 실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저기 여보, 아직 아이 지을 수 있는 단계지?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벌써부터 나만 경제활동하면 우리 미래가 불안할 것 같아서 그래. 요즘 같은 시대에 맞벌이 부부 아닌 사람이 어딨어. 우리가 좀 더 형편이 나아지고 아기 가져도 늦지 않잖아. 뭐라고? 아무리 준비가 안 됐다고 하지만 어떻게 아이를 지으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해도 서운할 판에 사진 보자마자 지우자고? 우리가 돈 때문에 허덕이면서 사는 편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해야 돼? 좀 서운하다. 지우는 게 정 그러면 당신은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일 나가보는 게 어때? 임신했다고 눈치 주는 직원들도 없잖아. 가게 청소 같은 경우는 너무 더러울 때 내가 한 번씩 가서 싹 할게. 계산하고 조리하는 건 운동 삼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럴 때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거야. 이 기회에 쉬면서 몸 생각, 아이 생각만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은 거지. 알아, 알지. 근데 내가 혼자서 생활비 대줄 만한 형편은 아니라서 그래. 내 사정 알잖아. 신혼집 때문에 빈털털이 된 거. 남편이 초등교사라 벌이가 좀 되지만
그간 모아둔 돈을 저와 같이 신혼집 사는데 써버리는 바람에 당장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임신을 한 저더러 카페는 일하는 것 없지 않냐 묻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지만 좀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아무리 돈 걱정을 한다고 해도 조금은 자신의 아이의 기뻐하는 내색을 보일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김칫국을 마시게 될 줄은 몰랐네요. 남편에게 아쉬운 점이 생기자마자 저는 미혼일 때 들었던 수많은 경고들이 떠올랐습니다. 돈 문제, 바람 문제로 부부가 틀어질 수 있다는 손님들의 말이 생각났죠. 그것도 신혼 8개월 차의 말입니다. 남편 생각은 알겠지만 제게 아이를 지우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남의 뱃속 아이까지 소중히 바라보는 제가 제 안에 생긴 작은 생명을 어떻게 꺼버리겠습니까? 제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저는 남편의 의사를 다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내가 모아둔 돈 있으니 일 안 하는 동안 생활비 안 줘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 당신 신혼집 돈 보태는 것도 대출하지 않았어? 모아둔 돈 얼마나 있길래? 임신 기간 한 90개월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쓸 돈 있다는 거야? 그냥 쓸 만큼은 있어. 생활비로 당신 신경 쓰이게 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애 지우자고 하지 마. 부부끼리도 빚지고 살면은 안 된다고 하더라. 나한테 들어가는 돈은 내가 알아서 할게. 대신 산부인과 검사는 같이 가줘야 돼. 이건 제가 남편한테 말 못한 사실이지만 저는 남편에게 제 재산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제 외모가 자기 이상형이라며 대시를 했던 남편은 저를 외적으로 좋아한 것과 달리 제 형편은 그렇게 막 여의치 않은 걸로 봤어요. 친정엄마도 값비싼 호텔 같은 아파트보다 산세에 지저귀는 시골이 좋다고 해서 밭일하면서 지내고 있으니 아마 남편이 인사 갔다가 그걸 보고 제게 더 재산을 묻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더 이상 애 지우자는 소리는 하지 않았어요. 확실히 남편이 쪼들려 보이긴 해서 저도 굳이 남편한테 돈 달라고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쁜 아들을 낳은 날 어처구니 없게도 제 곁에는 친정엄마뿐이었어요. 남편은 그날 학부모 참관 수업 때문에 오질 못했고 시댁에선 원래부터 저를 탐탁지 않아 했으니까요. 시댁은 저희 집안 형편 때문에 당시만 해도 계속 자기 아들이 가난한 집에 팔려간다고 생각했어요. 돈이 중요한 거 알겠는데 한편으론 참 각박한 현실이 씁쓸하더군요. 아이를 낳으면서 평소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평소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사다 놓은 물건도 집안에 차차 쌓여갔습니다. 그런 와중 남편 행동이 진짜 웃겼던 게 제가 혹시 생활비를 달라고 할까봐 그 비슷한 주제로 대화가 시작되려고 하면 자리를 슬쩍 일어나더라고요. 그래도 신혼 한두 달 차까지는 제게 관리비며 집에 들어가는 생활비며 먼저 챙겨주면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보여줬거든요. 근데 시간 갈수록 티나게 내빼기 시작하는 거 있죠? 기가 차서 저도 절대 돈 얘기는 언급 안 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돈을 달라고 할 것도 아니고 제 수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날 남편이 의외로 저에게 먼저 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보, 가게 문 닫은 지도 벌써 1년 넘었잖아. 생활비 안 모자라? 당신 애기용품 사는 것 보면 돈 만만치 않게 들 정도이던데 모은 돈이 아직도 있어? 엄마한테 받아 쓰지. 엄마가 아이 낳은 선물로 생활비 좀 보태주셨거든. 엄마가 워낙 손이 커서 애한테 이것저것 좀 사주라고 돈 보내주는 것도 있고. 아, 그래? 장모님 돈 좀 있으신 거야? 일도 안 하고 계시는데 돈이 어디서 나서? 결혼하기 전엔 나한테 따로 그런 말은 안 했었잖아. 필요 없다고 한 것도 애초에 여유가 있으셔서 그러셨나 봐. 남편은 친정에 돈이 있다는 사실에 눈을 희번덕거렸습니다. 그러면서 뒤이어 하는 말이 황당 그 자체였는데요.
장모님 돈 좀 있는 거면 우리가 좀 더 빌릴 수 없을까? 내가 급한 사정이 있는데 사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없어. 아주 급한 거라. 급한 사정이라니 무슨 일이길래 돈까지 필요해? 말하는 것 보니까 작은 돈은 아닌 것 같고. 얼마나 필요한 건데 드러나 보자. 사실은 내가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빌렸는데 갚기로 한 기한이 다음 주라서 그 친구도 넉넉하지 않은데 빌려준 거라서 기한 밀리면 안 되거든. 제 딴에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빌렸다뇨. 대체 왜? 언제? 저도 모르게 몰아세우며 물어봤더니 남편이 시댁 핑계를 대더라고요. 시모가 관절 수술했는데 병원비가 1,000만 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듣고 당시에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뭐? 아니 그걸 왜 이제야 말해? 시댁 일인데 며느리로서 모르는 게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어머님 아버님께서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데 이러면 완전 눈밖에 나는 셈이잖아. 당신은 날 시댁이랑 영영 멀어지게 만들려는 거야? 아니 그럴 리가 있겠어. 일단 진정해. 나는 당연히 너한테 돈이 없는 줄 알고 말해봤자 달라질 상황 아니라고 생각했지. 그럼 해결도 안 나고 고민하는 사람만 괜히 배가 되는 거잖아.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지. 말만 해줬어도 내가 무신경한 며느리까진 안 됐을 거야. 어머님께서 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안 되겠다. 전화라도 드려야겠어. 아니 괜찮아. 이미 2달 전 일이야. 지금은 멀쩡해. 한참 지난 일 꺼내지 마. 엄마 치료받으러 다닌다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괜히 꺼내면 또 스트레스 받을 거야. 시댁에 전화하려는 저를 남편이 굽고 말릴 때 수상함을 감지했어야 했는데 제가 한참 둔했습니다. 저는 의심할 생각도 않고 결국 친정에 말해서 돈 빌려주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금방 화색이 돌며 고맙다고 안아주더군요. 그날 집안 청소랑 식사 준비까지 다 해주며 간만에 연애 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연년생 딸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1,000만 원을 가져간 남편은 저한테 더 잘하겠다면서 자기가 돈 열심히 벌어서 토끼 같은 우리 자식들 위해 죽을 때까지 희생한다고 난리를 쳐댔습니다. 과한 오버였고 허세였지만 힘이 솟는 남편의 모습이 나쁘지 않아서 저도 그저 웃음으로 넘겼네요. 그러나 불행의 시작은 그때부터였고 우리 신혼집으로 찾아오면서 나름 평행했던 기류가 순식간에 꺾였습니다. 그래, 또 애가 생겼다는 말은 들었다. 아들 가졌다고 1년을 쉬었으니 이번엔 딸 걱정에 몸을 사려야 된다고 말해야겠구나. 정말로 일을 계속 쉴 생각이니?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석현이 2살 정도 되면 다시 출근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배부른 몸으로 석현이 보면서 일까진 어려울 것 같아서요. 내가 뭐 하나만 물어보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렴. 혹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막상 일 안 하고 남이 벌어주는 돈으로 쉬다 보니까 편해서 그러는 건지 묻는 거다. 시모는 제가 제 돈으로 생활비를 쓰고 있다는 걸 모르는 듯 했습니다. 역시나 듣자 하니 시모는 남편이 제게 생활비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더군요. 심지어 남편이 시모한테 자기가 생활비 준다고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어머님, 저 남편한테 생활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건 제가 임신하기 전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맞벌이라서 생활비 딱 절반 내서 해결했어요. 최근에는 어머님 병원비 때문에 저한테서 돈 1,000만 원까지 빌려갔는데요. 뭐라고 하는 거니? 내 아들이 혼자 돈 벌어서 등골 빠진다고 나한테 돈 빌려달란 소리를 몇 번이나 했는데 1,000만 원은 뭐고 병원비는 또 뭐니? 내가 멀쩡하게 두 눈 뜨고 있는데 너는 나를 갖고 그런 거짓말을 해? 저야말로 당황스럽네요. 거짓말이라뇨? 어머님 2달 전에 관절 수술하셔서 병원비 1,000만 원 들었다고 애아빠가 그랬는걸요. 그것 때문에 다른 친구한테 돈 빌렸다가 갚을 돈이 없어서 저한테 빌린 거라고요. 참나, 너 이런 식으로 우리 아들 매도하며 지내고 있었어?
아주 소설을 써라, 소설을.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아니면 너 무릎 꿇을 준비해. 시모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보나마나 제 말이 거짓일 거라고 계속 쌍심지를 켰습니다. 그러던 중 전화를 받은 남편은 시모가 묻는 말에 능청스럽게 시모 의견을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시모가 말했던 대로 남편이 시모한테 등골 빠진다는 소리를 했더라고요. 제가 자리에 없다고 생각해서 제 흉을 살짝 보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없어 보이는 건 또 싫었는지 은근 자존심을 부리더라고. 신경 쓰지 마, 엄마. 잠깐 받아주면 괜찮아져. 아무래도 산후우울증? 그런 건가 봐. 남편의 태도에 충격을 받은 저는 당장 시모의 전화를 뺏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 당신 허언증 있어? 아, 다른 변명 다 필요 없고 그래서 내 돈 1,000만 원은 어디다가 썼는데? 여보가 왜... 아니 그러니까 엄마가 하도 당신을 못 살게 구니까 내가 나름 엄마 이해시키려고 그냥... 아니 그보다 엄마랑 같이 있는 거야? 왜? 당황한 남편은 어버버거리며 시모랑 저랑 같이 있는 걸 빠르게 상황 파악하는 중인 듯 싶었습니다. 머리 굴리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변명거리를 못 찾았는지 바쁘다고 끊어버리더군요. 지켜보던 시모는 자기도 자신 아들의 버벅거림에 수상함을 감지했는지 갑자기 제게 자기 아들 잡고 살았냐며 불같이 성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 때문에 남편이 이도저도 못하고 기죽어 살고 있다고 멋대로 몰아갔죠. 어머님, 판단 제대로 하세요. 지금 어머님 아들이 배불리 출근하고 있는 거 다 제 돈이에요. 못 믿으시겠으면 앞으로 증명해드려요? 남편이 어머님 집 가서 밥 얻어먹게 만들어야 제 말 믿겠어요? 뭐라고? 네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내가 너 처음부터 별로라고 생각했어. 코딱지만한 게 가게 하나 하면서 그런 것도 사장이라고 떵떵거릴 때부터 성격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았다고. 돈 1,000만 원도 없어서 여기저기 고개 숙이며 굽신거리는 어머님 아들보단 제가 떵떵거릴 만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머님 지금 이러시는 거 남편한테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거예요. 뭐야? 돈 1,000만 원 가지고 엄청 자랑질 해대네. 우리가 1,000만 원이 없긴 왜 없어? 우리 집을 뭐로 보고. 시골 총구석에 산다는 네 엄마보다 도심 한가운데서 교사 엄마 소리 듣는 내가 더 잘 살아. 1,000만 원 그까짓 건 뭐라고. 우리 아들한테 그 정도는 껌값이야. 그럼 그 껌값 좀 돌려받아야겠다고 하면서 저는 당장 종이와 펜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곤 시모한테 아들이 싼 똥 교사 엄마가 좀 처리해달라고 예의 없게 말했어요. 그러니 시모가 건방지게 어른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더 열을 내더군요. 돈 없는데 괜히 자존심 부리는 거 맞죠? 못 갚을 것 같으면 그냥 마세요. 대신 제가 남편을 무슨 취급을 하든 신경 끄시고 저희 친정이랑 저 함부로 모욕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겁니다. 제가 시모 신경을 살살 긁어주니 제 분에 못 이겨 차용증을 막 휘갈겨 작성했습니다. 그리곤 제게 펜을 던지면서 이게 다 거짓말이면 고소할 거라고 하며 집을 박차고 나갔어요. 얼떨결에 차용증을 얻어냈지만 저는 이걸로 1,000만 원 문제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은 대체 어디에 쓰였는지가 계속 궁금했어요. 무조건 알아내야 할 것 같은 촉이 왔죠. 사람에게 불행이 닥치면 하나의 능력이 생긴다고 오감과 육감이 바짝 서면서 머리가 팽팽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키즈 카페 손님들이 알려준 이혼의 계기가 되는 이유 2가지가 떠올랐어요. 바로 돈 문제와 바람 문제였습니다. 혹시 1,000만 원이 불륜 때문일까 싶더라고요. 저는 온 집안을 뒤지며 남편의 바람 흔적을 찾았어요. 하지만 제가 잘못 짚은 건지 딱히 그럴 만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상한 물증을 찾기도 전에 제가 시모한테 차용증 받았다는 걸로 이혼 위기가 찾아왔죠.
당신이 며느리로서 뭘 한 게 있다고 차용증까지 받아. 내가 갚겠다고 했잖아. 당신한테 돈 빌린 처지라고 해서 남편을 깔봐도 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은 끝까지 어머님한테 내가 산후우울증이라고 그랬니? 어머님이 또 전화 왔더라. 당신이 가서 또 거짓말 쳐놨으니까 날 고소하겠다고 연락한 거 아니겠어? 그래, 내가 아들로서 엄마한테 불효하기 싫어서 거짓말 좀 했다. 그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우리 엄마한테 차용증을 받았다는 건 우리 집에 침 뱉는 거나 다름없어. 나도 당신이나 어머님이 1,000만 원으로 속 좁게 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는 안 했어. 그래서 그 1,000만 원 어디다가 썼냐고. 왜 자꾸 숨겨? 바람 피니? 남편한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갑작스런 상황에 진실이 툭 튀어나오면 얼굴이 빨개지는 신체적 특징을 보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남편 조카가 대신 고백했을 때도 그렇게 얼굴이 빨개졌었죠. 역시나 당황했는지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서 분을 못 참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씩씩거리며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한참 뒤에 시모한테 전화와서 남편이 시댁에 갔다는 걸 알았어요. 물론 제가 그 전화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남편과 싸우는 도중 아이가 다쳤는데 혹시 문제 생겼을까봐 병원 가느라 바쁘기만 했어요. 다행히 아무 이상 없었고 저는 아들을 안고 나오면서 마음을 독하게 잡았습니다. 저는 바로 키즈카페 단골 손님이었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잖아도 제 소식이 궁금했다며 반겨주는 손님들을 따로 제외했죠. 제가 미혼일 때만 해도 그들이 부모의 처지다 보니 세상 보는 관점이 팍팍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기혼녀가 돼버린 입장에서 다시 보니 너무 실용적이고 귀한 조언들인 거 있죠. 잔소리 같기만 하던 경고가 그때는 제게 유일한 살길이었습니다. 손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중엔 남편 초등학교 옆에 붙은 병설 유치원 선생님도 있었는데요. 제 사정을 다 듣게 된 손님이 제 남편이 누군지 알게 되자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사장님 남편이었어요? 제 남편도 거기 학교 선생이거든요. 남편이 자기 동료한테 1,000만 원 빌려줬다길래 저희가 그걸로 얼마나 싸웠는데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간절히 부탁해서 그 교사 손님의 남편까지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누구의 아내인지 알자마자 자기를 찾았다는 것에 크게 당황했어요. 어쩔 줄 몰라 입을 다물고는 제가 묻는 1,000만 원의 행방에 대해서 난감해하기만 했죠. 제발 부탁이에요, 선생님. 저한테 자식들이 2이나 있어요. 하나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아이들을 더 잘 키워내려면 남편이 뭐라고 다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제 사정을 이해해준 그 남자는 모든 사실을 털어놨고 제가 이혼 결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주 확신을 주었죠. 웬 교생 선생님과 2달 전 바람이 났던 남편은 그 교생 선생님이 실습을 마치고 떠날 때가 되자 입 다물어주는 대가로 교생 쪽에서 남편한테 1,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의 교사 명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00만 원을 줘서 입막음 시켰다고 해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녹음하고서 친정을 가장 먼저 찾았고 아들만 맡긴 뒤에 제 돈으로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시간대쯤 찾아갔어요. 일부러 지각하게 만들려고요. 제가 연락도 없이 시댁에 들이닥쳐서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요구하자 변호사 등장을 보고 당황한 시댁은 저더러 이게 무슨 짓이냐고 어정쩡하게 대꾸하기만 했습니다. 돈 문제, 바람 문제 일으킨 남편, 억울해서 데리고 살 수가 있어야죠. 변호사 선임해서 왔으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지금 하세요. 전문가 등장해 시모와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귀한 변호사 모셔다 놓고 시간을 뺏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남편 불륜 증거, 차용증 효력, 양육비, 재산 분할까지 남편을 소송을 해야만 하는 증거들을 풀어놓았죠.
남편은 무엇보다 불륜 사실이 발각된 것에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누가 부녀 아니랄까봐 같이 듣고 있던 시모도 당황해서 얼굴이 벌개졌더군요. 맞고소하고 싶으면 해. 누가 봐도 당신 쪽에서 패소할 것 같지만. 어머님이 돈 많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라. 패소해서 소송 비용 날리더라도 타격은 없겠네. 여보, 이러지 마. 우리 뭐 제대로 얘기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게 무슨 상황이야.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내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을 거야? 남편은 일단 변호사 보내고 얘기하자며 눈치를 봤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변호사 없는 대화는 필요 없을 것 같다고 그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제게 끝까지 건방진년이라고 욕을 하더군요. 그걸 뒤늦게 남편이 막아낸다고 애를 쓰느라 저를 쫓아오진 못했습니다. 저는 짐 싸들고 바로 친정으로 이사했어요. 그 뒤로 시댁에 소송장이 보냈는데 남편한테서 불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나 돈 없는 거 알잖아. 우리 엄마가 한 소리를 왜 그대로 믿었어? 우리 엄마보다 당신이 내 주머니 사정 더 잘 알면서. 여보, 나한테 화난 거 있으면 차라리 그냥 욕하고 때려. 소송까진 가지 말자 우리. 어? 당신은 이런 와중에도 자식들 걱정은 하나도 안 하는구나. 어떻게 당신같이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 조카를 그런 눈으로 봤었는지 모르겠네. 내가 아무래도 단단히 콩깍지가 쓰였었나 봐. 아니면 당신이 작정하고 나를 속였거나. 당연히 우리 애들 궁금하지. 석현이도 걱정되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딸도 내가 꼭 아빠 노릇 해줘야지.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이렇게 돼버렸잖아. 소송 먼저 취하해주면 내가 정말 잘할게. 아빠 노릇? 당신이 앞으로 우리 애들 앞에 아빠 자격으로 마주할 일은 없을 거야. 양육비 핑계로 집에 함부로 찾아오는 순간 접근 금지 신청할 테니까 각오하던지. 남편은 저더러 진짜 너무하다고 찌질하게 애걸하면서 빈털터리 사정을 빌미로 제게 선처를 해줄 것을 계속 부탁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단호하기만 하자 조급해진 남편은 목소리가 다소 돌변하면서 제 재산을 들먹이더라고요. 늙은 나이에 SNS를 안 해서 몰랐는지 저의 키즈카페 평판이 높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였어요. 당신 나랑 이혼하면 손해일걸? 당신이 가진 재산 나랑 반으로 나눠야 돼. 그거 억울할 거 아니야. 당신이 나한테 재산 숨겼던 건 안 따질게. 제발 선처해주라. 내 돈주머니 알고 나니까 그 재산까지 또 탐나는 거야? 내가 당신 돈 보고 결혼한 건 아닌데 내가 아는 교사 중에 당신이 제일 밴댕이 소갈딱지네? 위자료 낼 돈 없으면 교사 엄마라는 소리 듣고 1,000만 원 껌값이라고 떵떵거리던 당신 엄마한테 달라고 하라니까? 밴댕이 소갈딱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나도 그럼 당신 재산 속였다고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요즘 재산 사기 많아서 당신 무조건 뭐 하나 걸릴걸? 그래, 해보던가. 내가 없는 돈을 있다고 입간 것도 아닌데 그게 될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혼이 나한테 손해라고? 카페든 내 돈이든 다 엄마 이름으로 돌려놔서 너한테 떨어질 돈 같은 건 없는데 어쩌니? 그거 하나는 있다. 부동산 빚. 신혼집을 살 때 저는 돈이 있음에도 일부러 대출을 내서 보태주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고 더더욱 제가 돈이 없는 형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남편을 사랑했음에도 결혼이란 현실을 위한 대비책 같은 거였습니다. 부동산 채무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요인이라고 키즈카페 손님 중 한 사람이 팁을 주었거든요. 엄마 손님들 덕분에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제 가게 명의, 제 계좌를 전부 엄마 걸로 돌려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제게서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은 신혼집 내에 있는 가구와 빚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분할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제 빚이 조금은 떨어지겠지요. 하지만 그 정도는 저한테 껌값인 수준이라 아마 화살은 남편에게 다 꽂힐 겁니다. 소송을 준비하던 사이 저는 딸을 낳았고 몸조리해서 건강하게 법원을 출석했습니다. 당연히 이례 없이 승소를 했어요.
절망하고 있는 남편에게 가서 상간녀를 소송했다는 소송장까지 보여주었고, 당신 또한 공무원 밥줄 끝났다고 마지막 숨통까지 짓밟아 주었습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당신한테 얼마나 퍼줬는데 그건 그냥 꽁으로 받아먹고 내 돈은 전부 다 털털 털어가겠다. 정말 당신 이 정도로 이기적인 사람인지 몰랐어. 빚 떠넘겼으면 됐지. 상간녀 소송까진 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왜 결혼 약속을 쉽게 생각했어? 나는 당신이 마냥 다 좋기만 한 줄 알아? 돈 문제엔 빚으로, 불륜 문제엔 사회 제명으로 복수를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 엄마들이. 그리고 그 교생 선생도 알아야지. 선생이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지 학부모를 꼬시는 게 아니라는 걸. 그렇게 남편에게 똥을 뿌린 저는 그 똥덩어리에게 손을 털고 돌아섰습니다. 아, 그리고 시모가 저를 죽일 듯이 째려보고 있었는데요. 거기다 대고 제가 엄마 이제 강남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실컷 자랑을 하고 나왔네요. 저는 상간녀 소송까지 마친 후에 교육청 홈페이지에다가 남편의 불륜과 교생 선생이던 상간녀의 불륜을 모두 올려 공론화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무원 품위 질서 위반으로 남편은 교사직에서 박탈당했고, 아직 대학생이던 상간녀도 얼굴이 다 팔려서 학교 어디에 재임하던 지옥 끝까지 불륜녀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게 되었어요. 그 뒤로는 안 봐도 뻔한 비디오지 않습니까? 교사 아들 뒀다고 동네방네 자랑해뒀던 시모는 아들 때문에 고개도 못 들고 다녔을 거예요. 남편은 한동안 시댁에서 꼼짝도 안 하는 것 같았고요. 모든 것이 정리가 되자 저는 이 승리의 기쁨을 우리 카페 단골 손님들과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은 카페를 무상으로 오픈했었습니다. 손님들은 제 이혼 스토리를 듣고서 너무 용감하게 잘 해냈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그렇게 축하까지 받았으니 더 속이 시원했는지도 모르죠. 발에 박힌 티눈의 경우 막상 제거하기 번거로워 대부분 고통 참고 병원 가길 미루는데, 그것 싹 관리해서 없애버리면 너무 시원하고 걷기도 편하지 않습니까? 며느리에게 시댁은 발바닥에 티눈과 같은 존재라서 나를 찌르는 순간 바로 제거를 해줘야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1,000만 원 일이 아니었다면 아마 남편과 시댁이 주는 고증을 숨막힐 때까지 버티지 않았을까 싶어요. 손님들과 친정엄마가 칭찬해주는 것처럼 저도 제 자신이 너무 기특하답니다. 아직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기혼녀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요. 제 감정을 색깔로 표현하자면 기혼이었을 땐 검정색, 이혼녀인 지금은 하늘색인 기분이네요. 제가 좀 감성적인 여자라 비유를 좀 특이하게 해봤습니다. 참, 친정에서 지내게 된 저는 친정에 어린아이들을 떼놓고 다시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당분간은 친정엄마가 저 일할 때만 아이들을 돌봐준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엄마가 체력에 붙일 것 같으면 제가 어린이집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엄마도 밭일만 하다가 간만에 토끼 두 녀석을 데리고 지내니 사는 게 즐겁다고 하지 뭡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린이집 말고 아이 5살이 되면 유치원을 보낼 계획이에요. 손님들 중 가끔은 제 사정에 위로를 보내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면 내가 힘들어야 되는 처지인가? 고민해야 될 정도로 전 너무 에너지가 넘치기만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들 석현이가 아장아장 뛰어오고 딸 석희가 귀여우는데 얼마나 힘이 난다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남편 빈자리가 느껴지지도 않고 편하기만 하던걸요. 이혼으로 인해서 기쁨을 크게 얻었지만 그렇다고 제게 이혼이 마냥 쉬웠던 건 아닙니다. 저도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어떤 길이 저와 아이들을 위한 미래인가를 많이 고심했어요. 남편의 변심도 시댁이 주는 은근한 스트레스도 모두 상세히 작성하기에 분량 조절이 안 되어서 함축시켰던 거지, 저도 많이 울고 서러웠습니다. 물론 제가 남편한테서 정을 빨리 뗀 편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랬으니 털고 일어나는 기간도 그만큼 짧았던 게 아니었나 싶어요.
카페에 엄마 손님들을 통해서 결혼 스트레스, 이혼 스토리 등등 많이 들어서 결혼이 평생 꽃길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시작했는데도 이렇게 제대로 쫑이 나버리니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역시 결혼에는 잘 살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 없고 오히려 어떻게 잘 끝을 볼까를 준비하는 게 나의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혼을 자랑처럼 썼다고 해서 이혼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란 걸 꼭 이해해 주세요. 글을 쓰는 시간 동안 너무 즐겁고 두근거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